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점검협회 이성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설 연휴를 지나서 본격적인 일상의 복귀가 시작되는 이제 월요일인데요. 연휴 동안 전국의 도로 곳곳에선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몇 가지 사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너무 믿어선 안 되겠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옆 차선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데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선 감소를 알리는 표시에도 직진. 삼각불과 표지판이 쓰러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정체 구간을 만났을 때 감속하지 못하고 옆 차선을 침범. 승객 수십 명이 타고 있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모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6년 동안 한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만 290건. 2022년 15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 101건으로 6.7배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센서가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절반 넘게 차지했고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천천히 달리는 앞 차량의 속도에 맞추지 못해 들이받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특히 곡선보다는 직선 구간, 비나 눈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의 사고가 훨씬 많았습니다. 새로운 전방 차량으로 인식이 되려면 센서 기준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늘 안전운전 주시 의무가 필요하고요. 운전 보조 시스템 장착률은 2년 전에 이미 40%를 넘어섰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기능을 켠 채 운전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정석 주행 장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뉴스에서 두 건의 사고를 소개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속 주행 장치가 일단 오작동으로 봐야 되죠. 오작동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장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속 주행, 네. 정해진 속도로 주행하는 장치라고도 부르죠. 네. 그런데 이 장치 이름이 보조예요. 보조 장치. 이미 운전 장치가 아니라. 그래서 보조 장치라는 얘기는 운전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부수적인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네.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오작동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첫 번째로 보면은 사고 났을 때 예. 끼어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띠띠띠띠 해줘야 되는데. 끼어드는 것을 네. 확인하지 못했죠. 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예. 받아버리는 거죠. 네네. 두 번째는 또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차를 지금 추돌하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운전자들은 제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속 주행 장치를 믿고 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통계를 보면은 지금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정속 주행을 장치를 켜고 갔는데 지가 이상하게도 차로 이탈을 해버려요. 네. 정해진 차로를. 그게 62%였잖아요. 그럼 알람이 삐디디디 울리지 않습니까? 울리지 않고도 네.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오작동인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정차선을 가다가 네. 지금 차로 들어오는 거 있죠. 앞에 화면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네. 나오죠. 지금 차로 변경 왼쪽 좌측 하단이죠. 18.6%가 차로 변경 차량을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아, 저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른쪽에 62%는 정차로로 가다가 본인 차량이 뭐 우측으로 가버린다 할지. 이런 건 지금 62%라는 네. 얘기죠. 굉장히 많네요. 네, 전방주행 차량 충돌. 저거는 야. 정차로 가다가 네. 아무 이상 없는데 앞에를 그 받아버리는 거죠. 뒤에서 받은 건 저건 완전 100%잖아요. 100%. 그렇죠. 그래서 네. 운전자가 이제 어떤 네. 당황하고 예.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좋긴 하지만 이걸 너무 맹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자행주행 어떤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등록이.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율주행 레벨 0, 네. 레벨 1, 2, 3, 4, 5까지 있거든요. 우리 네. 6단계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된 게 2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2.5단계, 3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62%가 지가 스스로 알아서 오행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이제 밖길로 옆길로 빠지는 거. 지금 자율주행 단계 저렇게 레벨 5까지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레벨 2
2까지. 2를 잠깐 넘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저 2 단계가 어떠냐면 부분 자동화네요. 예, 부분 자동화. 저 네. 말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앞으로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플러스 차로 이탈을 방지해요. 음. 근데 지금 앞에 사고는 자율주행 정속도 안 됐고 차로 이탈도 해버렸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2단계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면 지금 우리가 이런 크루즈 컨트롤 있죠. 정속 주행 장치. 네. 이 장치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치의 성능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전기차 뭐 그런 차들 뭐 혼자 막 주행하는 그런 것들 너튜브에서 많이들 보여줘가지고 네.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출근하는 거리도 영상으로 찍어갖고 그렇죠. 보여주기도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정속 장치를 차량에 부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장치를 부착했냐가 따라 성능이 달라져 버려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대형 화물차 있죠. 아, 네네. 대형 화물차는 저 차로 이탈이나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전자 보조 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성능이 좋다 하거든요. 생산 제품들을. 거기 설치를 하는데 거기 너무 비싸요.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너무 개발된 비싸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국내에 있는 것도 10분의 1로 싸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속 주행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네.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차가 의무상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대형 화물차에 달려있는 이 정속 시스템, 운전자 보호 시스템이 정말 얼마나 성능이 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술도 네. 좀 성능을 파악하는데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자율주행이 레벨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그 사고 추이가 증가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추이와 그럼 피해 현황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에서 방송이 잠깐 났습니다. 2025년도에 101건이에요. 101건. 101건.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건이었냐면 19건입니다. 19건. 19건. 네. 거의 지금 5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와, 일 년 24년에 19건이었는데 25년에 101건이 됐어요. 그렇죠. 엄청난 증가율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왜 이렇게 증가가 됐냐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지금 자율주행차 2024년과 2025년. 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율주행 차량이 있죠. 예. 정속주행 장치 부착된 차량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그 사이에. 그렇죠. 예. 1년 동안에 예. 굉장히 늘어났었죠. 늘어나다 보니까 확률은 똑같더라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량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어쩔 거냐는 얘기죠.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더 많아지다는 일단은 계산이 나오는 그럴 것이죠. 것 같은데요. 예. 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력도 향상이 돼요. 그러나 그 기술력의 향상은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그 과도기, 사고는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도기니까 그렇죠.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고가 곡선보다 뭐 직선 구간, 그러니까 곡선보다 직선 구간, 그 날씨가 안 좋은 날보다 날씨가 좋은 날, 그렇죠. 요럴 때 사고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예. 직선보다도 곡선이 더 위험하니까 사고가 그렇죠. 많이 나야 되고 굳은 날씨가 더 굳은 날씨가 사고 많이 나야 되는데 네. 반대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굳은 날씨가 되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운전자가 정신 차리는구나. 크루즈 컨트롤만 믿지 않아요. 예, 예.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맡기지 않아요. 야, 그러니까 날씨가 좋고 하니까 편하게 한번 가라. 나도 네. 한번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같이. 그렇죠. 비가 뻥 뚫려 있고 직선 그리면은 그냥 뭐 운전자가 보이니까. 믿어버리죠. 믿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똑같은 성능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날씨가 좋은 날 더 그리고 실수가 곡선보다도 안 나요. 네. 직선 구간에서 사고가 많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군요. 참, 네. 이 전방에 근데 그 새로운 차량이 끼어들면 센서가 인식하는데 아까 뉴스에도 1초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네. 했거든요. 그럼 이 1초가 도로에서는 굉장히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 순식간에 사고가 나는데 그 1초는 어느 그렇죠. 정도? 우리가 예. 시속 100km로 보잖아요. 네. 그럼 1초에 28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훅 가잖아요. 그렇죠. 28m. 그러면 지금 방송에 나왔던 지금 교통안전 그 연구원이었잖아요. 예. 이분 이야기에 따르면 28m 안에 어떤 갑자기
돌발 차량이 변수가 나타났다 하면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28m.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아까 그 자율주행의 단계 이야기했죠. 네. 레벨 4하고 레벨 5 있죠. 네. 여기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때 단계는 얼마 동안을 우리가 안전하게 보냐면 반응 시간을 0.2초를 봐요. 0.2초. 그렇죠. 그러면 0.2초, 100km로 갔을 때 0.2km라고 하면은 0.1은 2.8m죠. 네. 28m니까 네. 약 5m 정도는 완전 자율이 들어있을 때 커버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자율 주행이 됐다 하더라도 레벨 4, 5가 됐다 하더라도 5m 안에서 뭐가 갑자기 온다라고 하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라니가 막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완전 자율 주행이더라도. 네, 그래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2단계가 조금 넘었다 했잖아요. 네. 이 단계에서는 0.5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구원 이야기했던 1초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더 안전하게. 아니 카메라가 딱 봤는데 예. 이게 사람이냐 차량이냐 완전히 분석하는 시간이 1초라는 얘기죠.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 어떤 게 뭐냐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동. 사람이든지 그렇죠. 네. 사람이든지 뭐나 제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반응 시간을 0.5초로 봐야 됩니다. 아. 그때 확실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또 그거잖아요. 아까 지금 자율주행 차량의 정속주행 시스템이 지금 성능이 천차만별하게 했는데 예. 지금 여기서 사고 난 거 있죠. 두 건이. 네네. 받은 거 있고 끼어들는데 받았는데 네. 지금 어떤 두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해결돼야 되냐면 지금 반응 시간이 너무 늦었는지 예. 그런데 반응 시간은 맞았어요. 네. 0.5초 이내든지 나왔는데 오판했는지. 5판까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네.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수준으로서는 지금 크루즈 컨트롤 정석적 장치가 반응이 빨랐는지 늦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시간 안에서 오판했는지 정상 판단했는지를 알 수 없는 지금 우리 현실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좀 앞으로 더 개발돼야 되겠다. 저 레벨 5까지 가는 완전 자동화까지는 아직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운전 보조 시스템 장착률이 어쨌든 이게 계속 높아진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운전자가 이 기능을 워낙 그 너튜브나 이런 데서 그 자동차 홍보의 그런 영상들이 많다 네. 보니까 지금도 봐도 전 레벨 2 이런 게 생각 아니고 거의 완전 자율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보여지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기능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그렇거든요. 지금 보여주는 차량이 있죠. 예. 어떤 홍보용으로나 어떤 성능상으로 보여주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영상들은 문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보조 장치로는 어떤 사고를 경감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고를 제로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게 우리가 접근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예. 우리가 4, 5단계가 목표잖아요.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 예. 우린 2단계. 네. 그럼 2단계에서 4, 5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렇죠. 당장 빠르면 내년, 내후년도 올 수도 있고 예. 설령 내년, 내후년에 왔다 하더라도 모든 차량들이 레벨 4, 5에 있는 그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더 저렴한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부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지금 우리가 연구 개발이 필요하냐면 지금 차량이 정속으로 가고 있는지 이탈하는지 어떤 경보 이런 시스템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전자가 문제잖아요. 네. 운전자가 지금 2단계 레벨인데 휴대폰을 보고 있다든지 잠을 자고 있다든지 그 잠까지 자요? 졸고 있다든지 졸으면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졸고 있다든지 이걸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센서가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인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준다든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으면 네. 막 삐비비비 알리면서 그렇죠. 네, 이것도 한다든지. 이제 성능이 향상돼서 레벨 4, 5까지 오기 전에는 그런 장치들이 고성능의 장치들이 이런 차량에 장착돼야만이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게 장착이 안 된 차량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제가 그런 차량을 봤지만 그 차량 말고 다른 차량이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차량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네. 지금 레벨 2에서
정석 주행이 있고 차로 이탈 장치가 성취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대부분. 네네. 그런데 운전자를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설치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게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레벨 4, 5 오기 전까지는 과도기에 이런 사고는 계속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또 불안한 예측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뭐 레벨 4, 5까지 가는 이야기, 뭐 자동 주행, 주행 차량 그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연휴 동안 이제 설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예. 연휴 동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로 이어진 일도 굉장히 속출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준비된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빠르게 내달리는 트럭. 경찰차와 견인 차량이 뒤를 쫓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화물차가 서 있는 수영차를 치고 도망가더라고요. 1차선 갔다 2차선 갔다 뒷배가 가는데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한 견인 차량도 들이받았고 14km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흰색 SUV가 앞뒤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터널벽에 부딪히며 뒤집혔고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선 SUV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도로 옆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진압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4건의 사고를 함께 보셨는데요. 4건 중 3건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그 전문가가 보실 때 이 사고들 공통점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약간 정신 나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세 건은 또 음주잖아요. 음주죠, 음주. 예. 요즘 시대에도 그러니까요. 예, 음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공통점이라 보면은 일단 차량의 사고가 난 이후에 2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마지막 한 건은 차량에 불이 났는데 2차적으로 예, 화재가 났다. 산불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이 차량의 1차 사고가 정말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세 건이 음주잖아요. 네. 근데 음주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도 음주가 되잖아요. 예. 그럼 도주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음주가 되면. 뭔가 심리적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 음주를 보통 마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음주를 마시면 머리에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많이 맞았을 경우에 네, 어느 음주 정도 상태가 이상. 되면 네, 판단이 떨어져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데 전두엽이 어떤 거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근데 떨어진다. 그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엊그저께도 어떤 그 고위층에서 음주 사고 나서 뭐 해임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뭐가 되냐면 그 다음날 너무 후회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지? 근데 그때 상태, 음주가 돼버리면 뇌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누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산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예. 그런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그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 뭡니까? 뭐 음복입니까? 요즘 뭐 음복도 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예. 그렇죠. 연휴 때 많이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그 음복, 네. 뭐 차례 지내고 또 산에 가서 이제 또 뭐 절할 때도 그때 술 마시고 네. 또 거기도 촛불이나 이런 양초 피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술을 그 면허 취소 수준으로 그렇게 될 정도로 마시게 된다면 운전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허 취소가 되는 기름이 0.08% 이상이에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죠. 예. 이때 아까 제가 그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한번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네. 챗 GPT와 제미나이에 음주했을 때 0.08% 이상이 될 때 네. 전두엽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니까 0.08일 때 50%가 떨어진대, 기능이. 전두엽 기능 50%. 예. 네. 근데
0.10이었을 때는 전력이 70%가 떨어진대요. 야, 그 잘 이용하시네요. 그 예. 네, 굉장히 예. 그러면 전두엽이 50% 떨어지고 70% 떨어지면 이 기능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 돼지, 개하고 똑같아요. 아, 근데 거의 그냥 소돼지 예. 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판단 기능이.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의 짐승이네요, 짐승.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예. 우리도 그런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음주 운전하고 내가 운전을 잘해야지 아무리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도 네네. 이미 지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안 돼요. 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술을 안 먹고 네. 운전을 안 해야 되겠다. 야, 술을 먹은 상태는 안 해야 되겠다. 야, 누가 이런 걸 말하는데 가지 않으면 술 먹으면 그 돼지, 소, 개가 그거 기능이 되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다 저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율주행도 자율주행 문제가 있지만 이게 음주하고 그렇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사고는 지금 90% 이상이 전부 운전자 책임이잖아요. 자율주행도 아까 운전자 부주의 너무 믿어버렸죠. 그러니까요. 이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주운전이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인만 그렇게 사고가 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안타깝지만 이게 2차, 3차로 다른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피해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맨 처음 사고에 그 만취 운전자는 경찰과 14km 가량 그 네. 추격전을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전두엽이 뭐 거의 막 이런가 봐요. 네. 예, 이성이 없어져가지고 하마터면 2차 사고로 일어날 뻔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아찔하죠. 왜냐하면 이미 뭐 추격전을 벌였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아까 짐승처럼 돼버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개, 돼지를 몰면 계속 도망가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야, 맞네.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계속 막 가- 도망가죠. 이것도 계속 어디가 가고 또락으로 막 가고 막 그래. 어디로 가고 막 예. 받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받고 막 그쵸. 소든 예. 지금 야.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적절한 비유인데요. 오. 2차, 3차 계속 가버리죠. 예. 뭐 앞에 있는 뭐 저기 경찰, 뭐 119, 네. 뭐 견인차. 네, 막 그 산속에 멧돼지들은 집막 예. 다 막 무너뜨리고죠. 알겠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어떤 차량만 있지.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견인 차량이 경찰과 함께 트럭들을 쫓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야, 시민들이 직접 추격하면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또 거기서 또 그런 분들 못 보고 딱 이렇게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런 의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의인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정말 좋은 일을 했지만은 정말 안전 측면에서 보면 너무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도움을 주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정말 무방비 상태 차량을 방해해가지고 멈춘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자기 차량이 망가질 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량 이제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2 신고를 해야 되겠죠. 112. 예. 아. 뭐 119도 좋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고 어느 위치냐는 얘기죠.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차량의 색깔이나 차 남바를 정확하게 보고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바로 그러면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제 그래서 여기 스피커폰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 동승자가 예. 아니면 옆에 또 있는 사람이.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뭐 어떤 갓길 안전한 곳에 놓고 112 신고한다. 가장 중요한 게 112 즉시 신고가 그렇죠. 가장.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영상의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도 이제 보존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차간 거리에 좀 확보하면서 찍는 거죠. 그 이렇게. 차간 거리. 예. 이때 너무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고하면서. 최고 이제 안전거리를 예. 확보해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경남 양산에서는 SUV에서 난 불이 도로 옆 야산으로 옮겨묻는 아까 전에 그런 네. 뉴스 영상이 있었잖아요. 이게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그 불티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이런 소형차하고 SUV 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형차는 낮잖아요. 예. 그리고 SUV는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의 어떤 사고도 승용차는 전복이 잘 안 돼요. 낮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차량은 또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또 SUV는 높기 때문에 불이 나면 더 위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티가 어떤 비활하가죠. 날아갈 확률이 더 높아요. 보통 저런 국도나 저런 데 보면 옆에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저렇게 산이잖아요. 네네.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꺼도 되는 불과 무조건 대피해야 하는 불.
어떻게 또 구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딱 그 상황 가면은 상황이 딱 되면 그렇습니다.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머리가 하얘진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도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때 당시에 지능 지수가 50%로 떨어진다 합니다. 아, 명확한 판단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을 예, 먼저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당황할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기시키면은 좋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불이 아니고 어떤 불이 나서라도 지금 불을 꺼야 될지 아니면 대피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조그마한 불을 끄지 않고 대피해버리면 이 조그마한 불이 너무 큰 화재가 되고 또 불을 큰 불인데 내가 끌려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이런 차량도 마찬가지죠. 지금 연기가 조금 나고 불이 확산되지 않았으면 차 안에 소화기 있죠. 이 소화기로 이제 불을 꺼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요즘은 다 차량에 소화기를 소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확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는 소화기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냥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엔진룸. 맞습니다. 아니면 또 연료통 옆에 불이 나게 되면 연료통이 터져버리면 또 폭발이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불이 났거나 확산이 지금 되고 있었다라면 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죠.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대피를 일단 그렇죠. 하고 신고를 한다. 그렇죠.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재 시 대응 요령까지 함께 봤는데 화제를 좀 바꿔서요. 네. 그 한파가 수그러들면서 미세먼지가 좀 기승인데요. 네. 야, 이거 짧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차이가 뭐고 왜 이렇게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굉장하거든요. 왜 이렇게 심해질까요? 뭐 봄철이라서 그렇죠. 중국발? 네. 미세먼지인가요? 미세먼지가 이제 뭐 PM 10이라고도 이야기하고 PM 2.5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세먼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냐면 지금 3, 4일 전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오늘만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3, 4일 전에도 차량 배기가스가 있었고 또 산업 공장 현장에서도 배기가스를 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평상시 때는 지금 지표면이 따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인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따뜻하지 않고 차져버리니까 배기가스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씨도 지표면이 차갑지만은 서풍이 불어서 황사가 불어오는 것이거든요. 네, 네. 황사는 아우, 작은 모래도 황사. 있고 네. 또 미세먼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날은 더 심하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죠. 아, 앞으로 조금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속 조금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럼 봄철이 또 또 황사랑 또 이게 계속 이제 마스크 네. 계속 써야 될 이런 날들이 올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마스크는 숫자에 따라 기능이 차이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까요? 보통 KF 뭐 네, 94 막 이런 예. 겁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일단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로 하면은 우리가 그때 바이러스 그 용도로도 마스크 쓰잖아요. 보통 80, KF 80, 94, 99 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 80하고 94, 99의 어떤 의미냐면 미세먼지를 그만큼 80%까지 걸러준다는 이 용도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KF80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네. 초미세먼지가 많고 또 심한 날에는 KF94를 써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KF84, 94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쓸 때 코에 밀착시키는 거 있죠. 예, 그거 딱 아무리 눌러줘요. 성능이 좋은 마스크도 코나 입 밑에 네. 공간이 있어버리면 마스크 성능이 떨어진다. 네.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내 공기질 뭐 사실 뭐 환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네. 하는데 그 공기질을 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또 환기나 공기청정기 사용에 관해서 알려두면 좀 좋은 정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떤 주의보 경보가 울렸거든요. 그러면 집에 대부분 이제 공기청정기를 틀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만 틀고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나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꼭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도 얘기하면서 실내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렸기 여기도 때문에. 문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산화탄소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맞아요. 습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나오죠. 맞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럼 그 요리할 때 어떻게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요리할 때 하기 전에 네. 환풍기를 틀어야 지금 방 안에 있는 공기가 훨씬 더 높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고등어 있죠. 네. 고등어 구울 때가 지금 2,000 마이크로그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그 폐암에 걸리는 게 그렇죠.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납품 기준이 초미세먼지 납품이 75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2000 마이크로그램 넘기 때문에 네, 30배가 더 넘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고등어 구울 때가 삼겹살 구울 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등어를 구운다고 한다면 굽기 전에 문을 열고 네. 그다음에 후드를 켜고 네. 이제 고등어 굽야만이 네. 실내 미세먼지가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몰랐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고등어를 네. 참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자, 지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발령했을 때 국민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행동 요령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미세먼지 나쁨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울렸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외출했을 때는 마스크를 꼭 끼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낄 때 코와 입을 밀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었을 때 공기청정기를 틀더라도 필수적으로 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 임산부, 노인,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미세먼지 관리에 엄격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정거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